자, 그 패턴, 이런 글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구나 라고. 이게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은 나르고 닳도록 하라고 했어요. 나르고 닳도록. 얘 수능 볼 거잖아. 딴 데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수능을 볼 거잖아, 우리가. 그쵸? 그랬기 때문에 수능에서 나오는 지문의 패턴을 잘 이해하자라는 거죠. 66페이지 펴봐.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읽고 문제 푸는 시간 좀 줄게요. 5분 정도. 5, 6분 정도. (66페이지) 아래. 좋아. 좋아요.
잘 읽었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화제가 문명 중심의 역사예요. 문명 중심의 역사. 첫 번째 문단을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문단이. 자, 보면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인비 들어봤을 거야. 역사의 연구를 펴내며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보통은 국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 문명 동그라미 문명. 자, 그러면 예를 든 부분은 괄호를 쳐주세요. 예를 들어 영국이 대륙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으므로 영국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서유럽 문명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바로 닫고. 자, 우리 독해할 때 얘는 어떻게 하죠? 얘는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예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봐야지.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해? 문명 중심의 역사, 네모치세요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들을 내놓았다. 가설. 연구니까 가설을 내놓은 거죠. 자, 그래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는 그 가설들을 검증하여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거기 밑줄 쳐. 목적이 뭐냐? 이 연구의 목적이 뭐냐? 문명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 요인을 규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명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 현상을 밝히고자 했던 거죠. 규명. 원인을 밝혀내는 걸 규명이라고 하죠. 아침에 우리 단어 테스트 보고 있죠? 수능 단어 테스트. 뭐 잘하세요. 그것도 계속 하면 쌓이는 거야. 자, 규명. 이게 목적이다. 그러면 벌써 첫 문단에 내가 얘기했지만 이 글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 돼 있어요. 70% 이상. 문명 중심의 역사의 가설을 이 사람이 제시했는데 그 가설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서 결국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큰 틀을 잡고 예측하며 읽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톤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이 뭐냐면 도전과 응전. 도전과 응전이라는 가설과 자,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요 두 가지 중심축이다라는 거죠. 그에 의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겠지. 도전과 응전 그리고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여기에 관련된 거구나. 이것에 대한 구체화가 있겠구나. 이 다음에는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역경이라는 점이다. 역경. 세워쳐봐. 인간의 창의적 행동은 역경을 당해 이를 이겨내려 하는 분투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자, 여기서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는데 이 도전이 뭐냐면 인간에게 가해지는 도전이 바로 역경이라는 거예요. 역경. 힘든 거야. 난제지 난제. 역경, 도전을 받아. 뭐 재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쓰나미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어떤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전쟁이라든지 등등. 자, 그 역경에 분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이라는 것은 자, 이 도전, 역경에 대해서 싸우는 거야. 분투.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를 이겨내려는, 극복하려는 분투 과정이라는 거지. 어떤 역경이 왔을 때 이 역경을 이겨내야겠다 라고 싸우는 거죠. 인간이. 그게 여기서 말하는 운전이거든. 이를 이겨내려는 분투 과정이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적 운전이라고 있네. 성공적으로 이겨내는 거지. 세 번째 문단. 토인비는 이
가설이 여기서 구현하는 거야. 단순하게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 도전이 주는 자극의 정도가 커지고 응전의 효력도 이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세 가지 상호관계의 비교를 제시하여 이 가설을 보완하고 있다. 자, 그럼 뭐냐면 여기서는 이 가설에 약간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 이를 도전의 강도가, 즉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 이 도전은 최적의,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돼. 최적의 도전이야. 예를 들어서 폼페이의 최후같이 화산재가 다 덮어버렸어. 용암이 전 도시를. 이런 도전은 응전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전이 너무 강력하지 응전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도전이 너무 미미해. 예를 들어서 벼락 한 번 쳤어. 천둥 한 번 쳤어. 전신주 몇 개 깨졌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응전?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응전이 그 응전이 되게 미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최적의 도전 하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응전이란 말이 뭐냐면 그 도전을 받아서 그 도전에 대응한다는 뜻이야. 도전에 대응. 그걸 이 사람은 분투 과정, 싸우는 거다. 이겨내려고 싸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번째 문장 할게. 이렇게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 분투 과정이 성공했어. 그러면 뭐가 발생하는 거야? 문명이 발생하죠. 문명. 여기서 이제 문명이 발생하는 거야. 문명이 발생했단 말이야. 문명이 발생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해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래서요. 근데 문명이라는 게 한 번 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계속 발전해야 되잖아. 발전해야 되죠. 그치? 성장해야 돼.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토인비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자, 두 번째 가설로 가는 거야. 두 번째 가설로.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설은 문명의 발생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명이 발생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창조적, 거기도 얘기하죠. 창조적인 인물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창조적 인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나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적 소수야.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까지 힘을 결집해야 된다. 이때 대중은 대중 동그라미, 일종의 사회적 훈련인 모방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발생한 문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창의적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리더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창조적인 소수. 우리 문명, 인간 문명의 발생 과정,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창조적인 소수가 반드시 나타났어요. 창조적인 소수가 반드시 나타났고, 리더 선구자죠. 앞을 내다보고. 그렇죠? 자, 앞을 내다본 창조적인 소수가 나타났는데, 이때 이 소수가 소수에 머무르면 끝나는 거야. 안 돼.
돼. 발전이. 뭐냐면 그 소수 외에 대중, 다수의 대중. 그죠? 이 대중의 창조적인 소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모방한다고 그랬죠. 모방. 여기 모방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리더가 깃발을 들었을 때 대중이 저렇게 저런가 보다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적인 소수가 아니라 인습, 구습에 얽매인 소수를 따라가면 그 문명은 망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아직도 유교시대 쓰개치마 입고 여자들이 그리고 남존여비 그 당시에 그런 남존여비 축첩제도 그런 인습을 주장하는 소수를 따라갔다면 벌써 망했지. 조선은 그래서 망했잖아. 어쨌든 그쵸?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은 인습을 따라가면 망해요. 창조적인 소수의 그 창조성을 대중이 모방했을 때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모방한다 그랬잖아. 모방 요 면에서 문명이 발생한 것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가설이 두 축이잖아. 하나의 가설은 문명의 발생에 관여하는 거예요. 도전과 문장.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창조적 소수가 나타나야 되고 그 소수를 따르는 대중의 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이 사람이 말한 규명하고자 한 문명의 발생, 성장, 쇠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물론 모방은 마지막 문단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그런데 이 모방이 그 모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누구나 다 모방이 어떤 사회나 모방 현상이 일어나요. 대중에. 근데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토인비는 자 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모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모방이라는 게.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모방의 작용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작용 방향.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방향. 창조적 소수에게 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의 모방은 선조와 구세대를 향한다. 구세대를 향한다. 그럼 문명이 어떻게 돼? 쇠퇴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은 선조들이 살아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준다. 그렇게 되죠. 만약에 구세대를 향하면 그리하여 이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인습, 버려야 할 관습, 낡은 관습,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자 끊어주고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습을 모방하는 순간 문명은 쇠퇴해. 그래서 이 모방은 인습이 아닌 창조적 소수에게로 어때? 향해야 돼. 방향. 그렇죠? 그랬을 때 문명이 성장한다. 여기 써져 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해.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 머릿속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느린 거는 괜찮아. 왜냐하면 지금 내 역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하려고 하면은 늘지 않아요. 독해가 절대 늘지 않아.
이게 뭐지? 고민하는 그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글이 먼저 중심화제를 치고 나간 거야. 토인비라는 학자가 우리가 역사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국가 단위로 있는데 이 사람은 문명을 중심에 놓고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이 과정으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가설을 세웠어. 자, 문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도전이 오면 그에 맞는 응전을 한다.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지. 조건이 있어. 이 도전이 너무 세면 안 돼. 반대로 너무 약해져 돼. 최적의 도전 안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거지. 여기서 응전은 뭐라고 했지? 싸우는 거야. 이겨내려고 싸우는 거죠. 자, 이때 문명이 발생해. 짠! 새로운 문명이 발생했단 말이야. 전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문명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라지는 문명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라진 문명들이 굉장히 많았고 발전해가는, 성장해가는 문명들이 소수 있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발생한 문명이 성장하느냐를 봤더니, 자, 그 집단 공동체에서 창조적인 소수를 따라가더란 얘기야, 대중들이. 정말 창조적인 그 소수, 리더, 그런 사람들을 전체 대중이 저것이 옳아, 저것이 맞는 길인 것 같아 하면서 따라가더란 얘기죠. 따라가더란 얘기. 그랬더니 발전하더라. 그래서 대중의 모방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창조적 소수가 아닌 구세대, 옛날 거, 수구, 막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 인습,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 그러면 반드시 쇠퇴. 반드시 쇠퇴하고, 자, 그 모방이 창조적인 소수에게로 향했을 때는 발전한다는 거지. 이게 간단해. 이 두 가설을 검증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70% 얘기를 한 거고,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에서 구현한 거야.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조화를 하다 보면은 직독직해를 하게 되죠. 읽으면서 구조화가 되는 거야. 세준이가 두 번째 했을 때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 그치? 읽으면서, 구조화를 읽으면서 하는 거지. 다 읽고 나서 생각해보고 문단 쪼개보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이 단계가 있는 거야. 그 시간을 거쳐서 나중에 3학년쯤 되면은 이제 읽으면서 직독직해가 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 시험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글에다가는 표시만 하는 거죠. 옆에다가 써놓고, 중요한 건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굉장히 좋은 지문이고, 이 지문이 2014년도 수능 지문이에요. 그리고 자,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은 그 지문의 주제에 따라서 구조화의 패턴이 여러 가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쫙 펼쳐놓은 건 아니야. 우리 지난번에 지문인식 시스템 있죠? 생체인식 시스템. 그 지문처럼 정보가 쫙쫙쫙쫙쫙 펼쳐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고 그 정보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까지 보셔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그거 요약 한번 해볼게요. 요약. 세 줄 요약. 세 줄 요약. 논제, 논점, 논지. 논지에다가 요약해봐.
쓰시면 되고요. 문제에다가 논점은 뭐냐면 그러면 문명 중심의 역사에서 무엇을 다뤘냐는 거지. 이 화제에 대해서 무엇을 다뤘냐는 거예요. 소제목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설의 중심축 2개를 세워서 그것을 검증했다라는 거야. 그럼 그 가설이 뭐냐면 도전과 응전하고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이라는 거였어. 그럼 논지는 뭐냐? 이게 뜻자잖아. 중심 생각을 말하는 거야. 중심 내용. 그러면 여기서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는데 이 도전은 어때야 된다고 그랬지? 최적의 도전이어야 돼. 최적의. 즉 적당한 최적의. 거기서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네, 최적의 도전 하에서만 성공적 응전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렇죠? 응전 뭐라고? 극복하려고 싸우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응전 과정에서 사실은 창의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역경이 없잖아요. 전혀 창의성이 생기지 않아. 바보돼요. 역경이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생기는 거야. 창의성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학원 와야지. 생각이 없잖아. 루틴대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집에 갔더니 오늘 엄마 아빠가 얘들아 나 이제 너 학원비를 대줄 수가 없어. 학교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우리 집은 망했거든. 혼자 알아서 살아라. 그러시는 거야. 갑자기 내던져졌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알바해야 되나? 너 공부 계속 해야 되는데 대학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쓰게 돼요. 머리를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창조성이 죽어버려, 인간이. 그래서 위대한 작품들 있죠? 예술가의 위대한 작품들 태어났을 때 그 시기를 보면은 굉장히 결핍이나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생겨났다라는 거지, 창조성이. 그래서 최적의 도전에서 응전하는 과정을 통해 뭐가 생기냐면 창조성이 생기거든. 문명이 발생이잖아. 문명의 발생 자체가 창조예요. 무에서 유가 된 거잖아. 없던 게 생긴 거죠. 그게 바로 창조야. 이게 성공적인 응전 때문에 그래.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생긴 게 계속 발전을 하려면 이 문명이 계속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려면 다수의 공동체의 다수가 대중이 누구에게로? 그렇지. 그 창조적 소수에게로 대중의 모방 현상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 혹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모방은 있어. 모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모방의 방향이 중요한 거지. 방향. 모방의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모방의 방향.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에서 보면 그 나치즘, 그 극우적인 아주 소수지만 그런 나치즘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히틀러 때가 좋았어. 일본도 그러잖아. 일본도 그렇고 이게 제국주의의 부활처럼 그때가 좋았어. 그때 우리 독일인이 유럽을 평정하고 우리 이탈리아인이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본능이 있는 약간 그 우월의식, 우월감, 남을 누르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 자극해요. 그러면서 배타하고 그랬을 때 다수의 대중의
모방하면 거기는 끝나는 거예요. 문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소수로 남아있는 거지 걔네들은. 그냥 인습, 구세대를 지향하는 그런 소수들은 소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야말로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얘기하잖아. 근데 대중이 어떤 소수를 모방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딱 보니까 너무 구세대야, 인습이야, 옛날 얘기야. 아 저거 아닌데? 딱 봤을 때 저거 새로운데? 저게 뭐지? 와 저렇게 했을 때 달라질 수 있겠다, 발전할 수 있겠다, 더 잘 살 수 있겠다. 그쪽으로 대중이 향하는 순간 그 문명은 쇠퇴하지 않고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인비가 문명 중심의 역사라는 자기 연구,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기에.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거기 우리 할 때 논제, 논점, 논지 요거 잘 정리해 보세요. 구조화를 하면 이거는 그냥 70%야. 그런데 논제, 논점, 논지까지 딱 정리를 하고 나면 이런 글이었구나 라고 해서 좀 더 머리에 명확하게 그래 구조가 들어오고 내용이 각인되죠. 자,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문제 같이 해볼까? 1번 윗글에 나타난 토인비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 문명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에서 나타난다. 맞죠? 그렇죠. 1번 맞고 우리 실제 수능에서는 1번이 맞으면 2, 3, 4, 5 보니 안 보니? 실제 수능이라면 아니에요. 볼 시간이 없어. 실제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지 1번에.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 2번 모방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방향성이죠. 방향성. 3번 역사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국가가 아니라 문명이죠. 다 붙여봐. 선지 하나하나. 4번 환경의 도전이 강력할수록 아니죠. 최적의 도전이어야 해. 너무 강력하면 안 돼. 5번 선조의 기대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아니지 이거.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면 안 돼. 그 문명은 쇠퇴. 발전하지 못해. 발전하게 하려면 답은 1번. 자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단 얘긴데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는 크게 달라졌다. 서남 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의 경우 급속히 사막화되기 시작했다. 이게 도전이야. 역경이라고. 이 지역에서 수렵 생활을 하던 이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첫째 집단은 그대로 머물러 생활 양식을 유지하며 겨우 생존만 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자, 창조적 소수에게로 대중이 모방한 게 없었네요. 둘째 집단은 생활 양식만을 변경하여 그 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문명 단계에 들어갔지만 어때?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문명 발생 그리고 끝이야. 창조적 소수의 대중의 모방이 없었어요. 셋째 집단은 다른 지역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이주한 다음 농경 생활을 선택하여 이주했지 다른 환경에 적응한 거야. 창의적으로 대응한 거죠. 농경 생활을 선택하여 자 이거 창조죠. 창조. 고대의 문명을 일구고 이어지는 문제들도 성공적으로 해결해 갔다. 자 이거는 창조적 소수를 대중의 모방해서 발생한 문명을 성장시킨 결과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막화는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 사람들이 당면에 대해 역경을 겪었고 2번 첫째 집단에서 모방이 작용하는 방향이 구세대를 향했고 맞고 그러니까 쇠퇴했죠. 3번 둘째 집단에서는 문명을 발생시킨 후 이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 없이 정체됐다고 했죠.
답은 3번이죠. 4번 창조적 소수의 대중의 모방받고 5번 셋째 집단은 생활 터전과 생활 양식을 모두 바꾸는 방식으로 환경의 변화에 응전하여 문명을 발생시켰다고 보아야겠군. 그렇죠. 모두 기존의 것을 바꿨어. 새롭게 창조했죠. 새롭게 되는 거야. 답은 3번이죠. 그렇게 해서 구조하고 논지 논점, 논지 정리하고 문제 풀고 오답까지 이렇게 끝났는데 이 지문을 한 권을 아무리 밤샜지만 하루에 한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성의가 부족했다. 그리고 지문에 대한 이거는 이 지문을 쓰신 교수님들에 대한 오독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는 또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잘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로 오시냐면요 법 사회 부족한 해볼게요. 구조화를 보여주려고 해요. 구조화. 자 20페이지 자 이거 구조해 봅시다. 구조한 사람들도 구조화를 미리 했었다. 내가 그 사람은 좀 더 간단하게 한번 해봐봐. 했는데 다시 한번 원래 우리 같은 지문은 3번 이상
제재, 어떤 제재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하겠다. 라는 설명인데, 이게 뭐냐면 이 글은 맨 위에도 나왔지만, 자, 불법행위,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발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는 돈,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자, 그럼 금전적 제재 수단 네모처가 이게 중심화제구나. 여기에서 뭔가가 나오는구나. 두 번째 문단,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자, 민사적인 수단인 손해배상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러죠. 형사적인 수단은 뭐가 있냐면 벌금이 있어요. 벌금은 행정적인 수단은 과징금. 있단 말이야. 자,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민사는 피해자 중심이에요. 피해자의 구제. 또 가해자의 징벌. 그렇죠? 벌금 같은 경우는 가해자의 징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행정적인 면이거든.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 즉 여기서 나왔지만 이거는 목적에 따른 분류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제재의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눈 거야. 민사, 행정, 형사. 자, 그렇게 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느냐, 아니면 가해자를 벌하느냐, 아니면 이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거냐, 이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는 괄호치라고 했잖아. 그치? 급할 때는 안 읽어도 돼.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기업이 담합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담합이 뭐죠? 담합이 뭐예요? 기업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가격 단체로 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 단체로 야 여기서 더 이상 내릴 게 없게야. 우리 이걸로 정하는 거야. 마지노선 정하는 거야. 새로 출시된 핸드폰. 야야야 이거 우리 너희도 그거 했냐? 우리도 그거 했는데 삼성하고 LG하고 야 100만 원에서 내리지 말자. 시작가격 100 이런 게 담합이란 말이야. 담합. 자,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들만 받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과징금도 여기까지 바로 닫으세요. 자, 이거 예를 들어준 거죠. 그 예를 통해서 이처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봐봐.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 제재가 아니다. 밑줄. 목적이 달라서 중복 제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제재를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게 동시에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 중복주제 아닌가요? 아니야. 중복주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왜냐면 because 서로 목적이 다르거든. 목적이 달라. 그래서 얘는 중복주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문단부터는 일단 쉬었다 갈게요. 지금 1교시 끝났으니까.